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그 대단원의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마 제 강의를 듣기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확신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또 저의 위신과 체면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명망의 실추를 가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쵸, 생명과학 제발 대박 내야 됩니다. 아시죠? 모두 1등급 만점 미리 지금 기원하고요. 올해는 글쎄요, 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그 수능 완성을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수능 완성까지 간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안 만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수능 1등급 만점 나오면 저보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열심히 따라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4등급, 5등급 나왔다. 그것도 여러분들 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요. 뜨문뜨문, 건성건성, 듬성듬성, 스킵스킵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해도 자신의 탓, 못해도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은 고작 한 0.1%? 요 정도 제가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도움이 또 굉장히 또 작은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수능 완성은 아시죠? 여한정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계획대로라면요, 이제 엔제로 만나게 됩니다. 엔제. 역시 그 엔제에서 저희 이제 문제풀이의 노하우, 스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런 얘기들 전했고요. 이제 한번 열과 성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격, 그다음에 대박을 하는 그런 저의 패밀리, 기웅이 오빠의 패밀리들 명단들이 이렇게 쭉 지나갈 겁니다. 그 녀석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모두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보면서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요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17강에서 3점짜리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마저 풀고 마지막 단원 들어갈게요. 문제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떠나서 조건이 더 중요하다. 제가 지난 강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가와 나는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 중 하나다라고 하고요. 요 두 개가 육상입니다. 육지 위에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수생 생태계죠.
그럼 두 개가 육상이고 하나가 수생이니까 두 개가 있는 게 얘가 육상.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얘가 수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긴 거의 자료 분석, 자료 해석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석해 줬죠? 그 다음 단서에다가는 기필코 밑줄 짝 치십니다. 반드시 기필코. 기억 니은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같다고 가정한다. 1번 열대삼림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자, 이 두 개가 니은 아니면 디귿입니다.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생물량이 어디가 많을까? 아우 춥더라. 아우 추워. 온도가 낮아서 많을까요? 온도가 낮는 곳에서 추운데? 아니죠. 뜨거운 곳에서 많지요. 생물량이 많은 뜨거운 곳. 니은이 바로 열대삼림이 되고요. 디귿이 툰드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늪과 습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열대삼림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 되겠고요. 틀렸고 2번 총생산량은 니은보다 기역에서 많다. 자, 니은과 기역을 보시면 순생산량이 Y축 값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고요.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그래프 나오면 X축 땡그라미 Y축 땡그라미 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저를 때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X축 Y축 땡그라미 꼭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과 이것이 비교가 돼요. 거의 비슷한 높이 같은데 기역이 좀 더 순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묻는 건 뭐죠? 총생산량이죠. 총생산량은 순생산량 플러스 호흡량입니다. 그죠? 호흡량은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 둘을.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총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기역이 좀 더 그쵸? 총생산량이 많게 되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 기온이 낮은 지역일수록 디귿보다 니은이 잘 발달한다. 낮으면 디귿입니다. 낮으면 디귿, 춘듀라, 춥드라, 아우 춥드라, 춘듀라. 3번 틀렸고 4번 니은보다 디귿에서 생물 다양성이 크다. 니은보다 디귿이 아니라 디귿보다 니은입니다. 열대삼림, 이 밀림 아시죠? 이 정글에서 엄청난 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수생 생태계보다 육상 생태계가 차지하는 생물량의 범위가 넓다. 생물량이 X축이기 때문에 수생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됐죠? 그러나 육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범위는 수생이 훨씬 더 넓다라는 겁니다. 생물량의 범위는 수생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2번. 2번 들어갑니다. 가는 어떤 수생 생태계 땡그라미 치시고 밑줄 쫙. 양분이 적을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분이 많을 때. 자, 가는 양분이 적어요. 여긴 양분이 많아요. 근데 수생입니다. 수생. 물입니다. 저수지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호수도 좋습니다. 네. 어떤 수생 생태계에서 양분이 적을 때, 양분이 많을 때 수심에 따른 총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어요. 이게 호흡량이죠. 자, 이게 호흡량입니다. 그 다음에 총생산량은 여기죠. 자, 여기 총생산량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하며 이런 게 조건이고 단서죠. 여러분들 밑줄 쫙 쳐주세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면은요, 빛이 감소하면 생산자가 총생산량, 생산하는 유기물량, 즉 총광합성량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빛이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약해집니다. 그럼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은 그럼 광합성량이 줄어드니까, 즉 광합성량이 생산량이니까 그렇죠. 총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은 빛의 세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분이 많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 이상에서는 생산이 안 일어난다. 거의 총생산량이 좀 거의 없다.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왜 그러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쵸. 양분이 적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이 좀 맑고 투명하다. 그러나 양분이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저 어항에다가 그쵸. 먹이 많이 줘버렸을 때하고 적게 줬을 때. 적게 주면 조금은 좀 이렇게 어항이 좀 맑게 보이는데 많이 주고 나면은 그쵸. 부영양화 뭐 이런 게 좀 일어나요. 그래서 유기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좀 탁해져요. 탁해지다 보니까 깊숙이 빛이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 수심이 H일 때, 자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H일 때 순생산량은 가보다 나에서 많다. 순생산량은 뭐에서 못 뺀 거라고요? 총에서 호 뺀 거야. 총 생산량에서 이만큼에서 호흡량 이만큼을 뺀 거예요. 총 생산량은 이만큼이고 여기서 호흡량 뺀 게 이게 호흡량이잖아요. 호흡량 뺀 게 나머지가 순생산량. 수심 H에서 순생산량입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네요. 네, 기억 맞습니다. 이은 양분이 많아지면 생산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량 미줄죠. 생산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는 흐르는데 어떤 형태로?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 형태로 사라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흡량을 의미하는 거군요. 아, 생산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량, 즉 생산자의 호흡량은 어떻게 되는가? 양분이 적을 때 이만큼이었죠. 양분이 많을 때 좀 더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양분이 많아지면 호흡량은 증가한다는 걸 자료 해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 거기다 밑줄 치고 쓰라고 그랬습니다. 생산자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양, 이것은 호흡량과 비례한다. 뭐 호흡량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호흡량과 관련이 깊은 거니까 호흡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흡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호흡으로 사라지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디귿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감소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걸 빛의 세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니까요. 광합성에서 유기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심이 좀 낮아지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보다 가에서 큰 게 아니라 나에서 좀 더 감소되는 정도가 크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감소되는 양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나에서. 자, 2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좀 재밌는 유형이네요. 그 두 개의 그림에서 틀린 그림 찾기? 서로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주세요. 다른 곳을 찾으면 그게 바로 힌트가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있네요. 그죠? 요거는 안 나가는 게 없는데 요거는 나가네요. 그러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기억과 니은은 CO2하고 N2 중에 하나니까요. 인간의 활동으로 N2가 나가나요? 요 N2. 얘네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우린 질소의 순환에서 배웠죠. NO3-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탈질소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인간의 활동에서 이렇게 되는 건 그쵸. 이게 CO2가 됩니다. CO2니까 공장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그죠?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CO2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활동에서 질소가 나가지는 않죠. 좋습니다. 요거 틀린 그림 찾기, 서로 다른 그림 찾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암석에서 인간의 활동. 자꾸 인간 쪽으로 오네요.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보시면, 그쵸. 암석, 예를 들면 석탄, 뭐 이런 거 있겠죠. 석탄을 인간의 활동에서 태워서 연소시켜서 CO2가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이쪽은 여러분들 이제 뭐 CO2하고 N2니까 여기 광합성이라는 게 안 써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거 다 지우시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 자료예요. 별표 쳐드릴까요? 네, 별표. 그러면 이 광합성 되죠? CO2 빨아들입니다. 생산자가 빨아들이고 소비자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호흡, 뭐 분해자 또는 호흡 이걸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물에서 사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CO2가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CO2가 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기 중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생군집에서 호흡을 통해서 CO2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O2가 광합성, 여기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CO2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적되기도 해서 오랜 시간 걸치면은 또 이런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요. 질소의 순환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질소 순환. 빰빠라빰빰빰빰빰. 이거는 질소 동화입니다. 질소 동화 작용. 그죠? 암모늄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 등을 이 생산자가 이용해서 이제 질소 동화하고 그것들이 소비자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해 나가고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때는 이제 탈질소가 되겠네요. 그죠?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이 군집에는 아시다시피 분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군집에는 분해자 세균도 포함되는 거예요. 군집에 식물과 동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화 세균이라든가 탈질소 세균, 질소 고정 세균도 군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인간의 활동 비료 공장 있죠. 암모니아 비료. 이런 거 암모니아 비료 같은 거 이렇게 딱 주면은 그렇죠. 얘네 생산자인 식물이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지금 순환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고 뭐 똑같지요.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게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대기에 요거 N2가 대기 N2 뭐 수생군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수생군집으로. 그죠? N2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요 차이점을 여기 잘 화살표 방향하고 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A 과정은 광합성이다. 광합성은 여기 있어요. 이쪽은 질소니까 질소 동화 과정. 이 좀 더 적절하겠죠. 틀렸고요. 2번 B 과정은 주로 녹색 식물에서 일어난다. B 과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탈질소라고 그랬습니다. 질소가 생물체 내로 들어와서 생물계로 들어와서 생물 군집 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N2로 가는 거는 그쵸. 요거는 분해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분해자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분해자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N2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포함하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녹색 식물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분해자. 그죠? 이렇게 생물 사체, 배설물을 분해해서 얘를 만들고 그다음에 질화 세균을 통해서 얘를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 탈질소 세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N2로 돌려보내는 거. N2로. 생물로 들어왔던 걸 다시 N2로 돌려보내. 즉 생물로 들어온 건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이잖아요. 그죠? 단백질 분해되면은 아시죠? 요거 나오는 거. 우리 몸에서도 단백질 분해돼 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지면 간에서 요소 만들어지고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이런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즉 세균이나 곰팡이가 이걸로 만든 다음에 분해해서 이것이 또 질화 세균에서 이렇게 질산이온이 된 다음에 이 녀석이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이 녀석이 되니까 N2로 나가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B 과정엔 세균이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해자 같은 세균이죠. 2번 틀렸어요. A 과정이 주로 이제 N2를 받아들여서 여기 물론 N2를 직접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대기에 N2를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생물이 이용하게끔 하는 건 질소 동화 작용하는 건 이제 주로 식물이 하는 거고요. 물론 질소 고정하는 건 이제 또 세균이 해주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식물은 대기의 기억과 이온을 모두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니은은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만들 때. 그러나 N2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질소고정, 세균, 그죠? 또는 공중 방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질소 화합물을 뿌리로 흡수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직접 N2를 이용할 수는 없죠. 네, 틀렸고요. 4번 C 과정에서 물질의 주된 이동 형태는 C 과정에서 이게 CH4? 이거 뭐 채널 4번을 얘기하나요? 채널 4? CH4. 메테인, 이 메탄? 아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CO2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CO2. 물론 이제 물에는 이제 CO2가 녹아 있으면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물에서는요, CO2가 녹아 있는 형태가 이거예요. 자, CO2입니다. 메테인, CH4 아닙니다. D 과정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유기물이 합성된다. D 과정에서는요, 여기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수생군집입니다. CO2가 여기에 대기에 있던 CO2가 물에 녹아서 식물성 플랑크톤한테 가지요. 그럼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 CO2를 이용해서 그쵸? 이 물에 사는 물에서의 생산자가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잖아요. 광합성 해가지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물고기의 밥을 만드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이 밥을 만들어 줍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D 과정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유기물이 합성된다. 네, 이게 바로 육상군집으로 들어갈 때 CO2가 들어가서 광합성하듯이 수생군집으로 들어갈 때 역시 CO2가 들어가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자료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 비교 잘 하시고요. 여기 있는 글씨 딱딱딱딱 지우시고 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갈게요. 자료는 생태계의 질소 순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기억부터 리을을 그리면 상호작용 X를 하는 종 A,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뭐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하니까 좀 둘 다 이익을 봤으니까요. 이 둘의 관계는 상리공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 분해자는 리을부터 디귿 과정을 수행한다. 리을에서 디귿. 그쵸.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이면 NH2, CCOH, HR 있는데 요거 띄워서 요거 떼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암모니움 이온, 암모니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암모니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네. 얘는 유기물입니다. 얘는 유기물이에요. 얘네 셋은 무기물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무기물, 얘는 유기물.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유기물.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유기물. 됐죠? 기억 맞습니다.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드는 거죠. 생태계에서 질소가 순환할 때는 질소가 순환할 때입니다. 디귿, 니은, 기억. 이 녀석이 이렇게 됐다가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되네요. 자, 분해가 됐고요. 분해자에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질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질화세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탈질소 작용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디귿에서 니은도 일어나고요. 니은에서 기억도 일어납니다. 각각의 명칭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분해, 뭐 사체나 배설물의 분해, 요거는 질화작용, 이놈은 탈질소 작용.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을 과정을 수행하는 세균 중 이번에는 기억에서 디귿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중방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공중방전에 의한 고정. 그 다음에 이건 질소 고정이죠. 질소 고정. 됐죠? 질소 고정 과정을 수행하는 세균.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에 같이 있을 때 있죠.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에. 됐죠? 그래서 특정 식물, 즉 콩과 식물과 요구한다 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몇 차 소비자를 중심으로요? 1차 소비자를 중심으로입니다. 1차 소비자. 자,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요.
됐죠?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A와 B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에너지 양입니다. 에너지 양이 얼마일까? 자, 평형을 이룬 생태계네요. 에너지량입니다. 에너지량. 화살표는 에너지량. 기억, 가에 해당하는 영양 단계는 생산자다. 1차 소비자니까요. 1차 소비자니까 누구로부터 지금 에너지가 전달되냐면요. 생산자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보니까 가에서 일로 가는 게 아니죠. 가에서 일로 가는 게 아니죠. 1차 소비자로. 오히려 1차 소비자에서 일로 가고 있죠. 그죠? 1차 소비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설물이고요. 사체고요. 아니 냄새나는 배설물 이런 것들 그리고 사체를 좋아하는 녀석은 누구죠? 그쵸? 분해자가 되는 거죠. 분해자. 그리고 생산자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쪽은 2차 소비자. 자,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영양 단계는 생산자가 아니라 분해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기억은 1차 소비자의 사체다. 피식되지 않은 1차 소비자한테 먹히지 않은 나머지 사체는 식물, 생산자의 사체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생산자의 사체가 되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A분의 B보다 작다.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자, 이 디귿 보기에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디귿 보기에다 별표 쳐주세요. 디귿 보기. 디귿디귿한 보기. 여러분들 그 수능 보다 보면 아주 3점짜리는 이 디귿 보기가 괴롭혀요. 어우 정말 디귿디귿해. 예, 그거 함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보기의 머리, 보기의 위에, 보기 머리 위에 올라가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좀 영리해져야 돼. 어떨 땐 영악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하튼 그 디귿을 보시면은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부터 구할게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전 단계가 지닌 에너지분의 현 단계가 지닌 에너지거든요.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생산자죠. 생산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1차 소비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고요. 여기는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있어요. 이만큼. 됐죠? 이거 분의 이거예요. 어차피 이쪽에서 이게 온 게 얘의 에너지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B가 요게 되는 거죠? B. 됐죠? 요게 B.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고, 요 밑에는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에요. 근데 그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부는 일로 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나눠지니까 여기서 요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가 아니라 생산자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열에너지 형태로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A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뭐예요? 생산자에서도 그쵸, 사라지는 열에너지가 있잖아요. 호흡량 말하는 겁니다. 호흡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이 값보다 어떤 거예요? 이 값보다. 이걸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게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A 값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값보다. 자, B는 뭐 고정돼 있다고 치시고, 요 A는요. A 값은 생산자가 지닌 에너지보다는 전체 거기에서 요거 뺀 값이니까 작은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에요. 됐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고, 요건 같아요. 1차 소비자가 지닌 에너지 B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 이 A 값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생산자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열 에너지 이만큼 사라지고 요만큼만 간 거니까 이게 더 적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보다 이 값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 전체 값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죠? 네. 따라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요거는요. 얘보다 얘가 이제 커진 거니까 그죠? 이 값이 얘가 줄어들므로써 이 값보다 생산자가 갖고 있는 것보단 적잖아요. 호흡량, 여기서 호흡량 뺀 거니까 더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 값은 더 커진 거고 상대적으로 이 값보다 이거는 작다. 1차 소비자가 지닌 에너지 효율은 A분의 B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죠. 자, 생산자가 지닌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요 값하고 A하고 B하고 요건 같고요. 요건 이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건 A하고 A분의 B예요. 비교해야 될 대상. 요건 같다고 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값보다 A보다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더 커요. 호흡량을 포함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값이 더 크니까 이 전체 값은 그죠? 여기 커졌으니까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죠? 줄어들게 되죠. 이 값보다 이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 오케이, 맞습니다. 됐죠? 다음에 마지막 6번 들어갑니다. 그림과는 육상 생태계에서 A부터 C 사이의 먹이 그물을 나는 각각 종 A부터 C가 있을 때 종 A부터 C 중 두 종만 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종 B와 C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문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아 정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조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 가만 보니까요. A는 피식자예요. B한테도 먹히고 C한테도 먹혀요. 근데 C는 먹히는 게 없이 B도 먹네요. 아 C는 최종 소비자구나. C가 이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A는 둘의 먹이가 되는데 먹이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A, B, C가 다 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누가 증가했냐면 우와 신난다 라고 해서 니은이 증가하네요. 자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멈췄는데 이 녀석이 감소하네요. 가만히 있어봐. 얘가 증가하니까 이 녀석이 또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증가하니까 감소해요. 아, 이 녀석을 먹는군요. 그죠? 다시요. 이 녀석이 증가하니까 이 녀석이 감소해요? 네, 좋습니다. 다시요. A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많이 있을 땐 얘나 신나는데 얘나 신나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냐? 얘하고 얘 둘 중에 누구냐? 봤더니 이 녀석이 증가하니까 이 녀석도 증가하고 이 녀석이 증가하니까 이 녀석이 감소해요. 그럼 이 녀석이 먹는 거죠. 예, 이 녀석이 증가하니까 많이 먹히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아, 기억이 먹는 놈이구나. C예요. 기억이 C. 니은은 B가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B는 요걸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우와 신나다. 그때 A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B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녀석이 얘보다 이제 얘를 좀 많이 먹은 거야. B가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C가 이제 쫙 증가하면서 이제 얘를 또 많이 먹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줄어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C가 또 증가해가지고 얘가 줄어드니까 감소하려고 했는데 A가 또 많잖아. 얘도 있으니까 얘도 먹으면 되지. 얘가 감소했다고 해서 뭐 꼭 굳이 감소할 필요 없이 얘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얘 일정한 양으로 이제 있으니까 먹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니은이 여기 있으니까 B. 그러니까 A 먹이가 팍 줄어드니까 당연히 B도 팍 줄어들게 되죠. 됐죠? 이제 두 그래프 분석했습니다. 이제 자료 분석했습니다. 기억은 B다. 기억은 C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에너지 양은 니은이 속한 영양 단계보다 A가 속한 영양 단계가 많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이 둘은 상위 영양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인 A가 좀 더 에너지가 많죠. 네, 니은 맞습니다.
디귿 A와 니은의 두 종만 있을 때 이거예요. 이들 사이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다? 아니죠. 이미 여기서 우리가 먹이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에 주어진 먹이 그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포식과 피식 관계입니다. 포식과 피식. 알겠죠? A는 B하고만 있으니까 얘네 둘만 있으니까요. 얘네 둘만 있으니까 얘가 다 먹어버리네요. A 멸종됐잖아요. A가 없어졌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B?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을 먹는 이 녀석과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일정하게 개체수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 생장 곡선이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이 있는 것보단 얘네 둘만 있는 것보단 세 종이 같이 있는 게 훨씬 평형 유지,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종이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클수록. 그래서 그 종 다양성을 지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6번의 디귿은요.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그러면요. 경쟁 관계해야 되는데 이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포식과 피식 관계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198페이지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요. 물론 이제 한 문제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쉬운 내용. 작년 같은 경우 평가원하고 이제 수능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계속 물어봤어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생물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예. 그래서 요거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수능 개념의 제 마지막 강이 있습니다. 30강. 그것도 한 20-30분 정도로 제가 여기 정리하는데 그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바로 생물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동종들끼리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같은 종끼리. 그러니까 동종이니까 개체군 내에서. 개체군들. 여러분들 같은 종이지만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토끼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새들도 그렇고, 그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면 생선, 뭐 좀 다양하잖아요.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고 같은 종인데도 다르다. 그 유전자가 다른 거다. 유전자. 마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르듯이.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 종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무성생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세포를 띄우다가 2N짜리 체세포를 복제해서 똑같은 개체를 만듭니다. 이게 무성생식인데 이렇게 복제를 많이 해가지고 수를 늘려서 무성생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제가 만약에 뭘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빛이 싫어. 태양이 싫어. 자, 빛을 싫어한다고 칩시다. 빛만 보면 으악 해가지고 막. 그러면 저하고 복제된 이 무성생식을 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은 전부 다 빛만 비추면 으악! 뭐야 이거? 뱀파이어야? 그러면 환경의 변화, 빛이 많아지는 환경의 변화에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유성생식이라든가 그죠? 유성생식 배웠죠? 우리 세포분열, 감수분열에서 배웠습니다. 정자난자 이렇게 합체 도킹 해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변하든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카메라 이건 지금 허공에다 소리치고 있네요. 자, 동종 간의 동종에서의 차이점,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이건 이제 동일한 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지역 내에서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하냐예요. 종수가 많고요. 종의 비율이 고르게 있어야 됩니다. 종수가 많고 고르게 있을수록 종 다양성이 큰 거예요. 한 지역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특정 지역에서
바다냐 호수냐 그런 여러 가지 특정 지역을 놓고 다양한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98페이지에서 유전적 다양성 동그라미 치셨죠? 예. 생물종 다양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에서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한 지역 내에서 종수가 많고 종이 분포가 고르다라고 하면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 평형 유지와 관련이 깊어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먹이, 기본적으로 먹이 연쇄. 그러니까 먹이 연쇄가 종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생물종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 먹이 그물이 형성돼요. 먹이 그물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쵸,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물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죠. 그 밑에 이제 탐구 자료 살펴보시면 종수는 넷 똑같지만은요, 어디가 더 종 다양성이 크냐라고 묻는다면 고르게 분포한 쪽이 더 종 다양성이 큰 겁니다. 그게 탐구 자료 살펴보기고요. 199페이지 가시면은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정말 생태계가 다양합니다. 생태계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건 뭘 포함하냐면 무기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무기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생태계라는 건.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군지 플러스 환경, 무기 환경, 비생물적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호수냐, 산림이냐, 초원이냐, 뭐 어디냐, 사바나가 이제 초원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러 군데에서 생태계가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있죠? 199페이지에 그 교재 그림 나오죠? 유전적 다양성 그림, 생물종 다양성 그림, 생태계 다양성 그림. 요거는 계속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나가는 이유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199페이지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에서 그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네요. 종수가 많으니까 종 다양성이 크다. 근데 여기는 썰렁하죠. 종 다양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종 다양성이 다양한 경우는요, 생태계 평형 유지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평형이 잘 유지돼요. 예를 들면은 뭐 생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수리붕어는 뒤지를 먹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혹시 뭐 뒤지가 뒤지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뒤지가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수리붕어는 생쥐를 먹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먹이가 있으니까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누가 사라지더라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뒤지가 사라지면은요, 수리붕어가 상당히 위태롭게 되죠. 메뚜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녀석도 존심이 있기 때문에 메뚜기는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풀도 안 먹죠.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생물종이 적은, 종 다양성이 적은 경우고 종 다양성이 큰 경우입니다. 알겠죠?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역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200페이지 들어갑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가시면요. 뭐가 나오느냐면요. 직접 이용과 간접 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생물의 이런 종 다양성 있는 이런 대자연의 이런 생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 식, 주, 입는 것들. 이거 식물들이 제공하는 거죠. 또는 동물들이 제공하는 거. 또는 이제 곤충 위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역시 식물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의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나무나 풀 가지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할 때. 하여튼 직접적으로 이 생물 자원을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주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입구, 먹고 집이 있으면 집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아프면 또 약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의약품 같은 것도 생물이 또 제공해 줍니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이제 생물로부터 추출한, 식물로부터 추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약초 같은 것들. 이거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페니실린은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게 해요.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시켜요. 그럼 세균이 있죠, 세균.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세균은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이 합성이 안 되면 세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또는 증식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품을 우리는 항생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생제. 페니실린 항생제. 됐죠?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주목나무가 있어요. 주목나무. 이 주목나무에서는 이제 텍솔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텍솔이 그 방추사 같은 걸 미세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의 작용을 억제시켜요. 또한 이 세포질이 동물세포가 세포질 분열할 때, 동물세포가 세포질 분열할 때 마지막에 여기 미세소관이거든요. 미세소관이 이렇게 당겨줘서 이렇게 뚝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억제시켜요. 방추사 작용도 억제시키죠. 이렇게 세포질 분열도 억제시키죠. 그러니까 텍솔은 분열이 활발한 세포에 작용해서 분열을 억제시키는 항암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항암제. 예? 방추사 작용 억제, 세포질 분열 억제.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자원들, 화석, 연료, 땔감, 석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직접 우리가 생물들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뭐 이런 환경을,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바람도 막아줄 수 없고, 그 다음에 홍수도 막아줄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이제 황사 발원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나무 심어가지고 거기 이제 물 비오게 하고 뭐 이렇게 나무, 이 식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적합한 기후 조건을 만드는 놀라운 이 식물들. 거기다가 식물들은 또 깨끗하게 또 만들어져요. 습지대 그 오염 물질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굉장히 관련된 것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환경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표종, 지유류 아시죠? 조류와 균류의 상리 공생체입니다. 다시 누구요? 조류와 균류의 상리 공생체. 그리고 1차 건성천이의 개척자이기도 하고요. 지유류, 이것들이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황이 없는 맑은 대기, 깨끗한 대기에서만 자라는 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휴양림 가서 정말 좋은 곳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물이 제공하는 겁니다. 식물을 비롯한. 알겠습니까? 얼마나 생물이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러한 생물, 이런 소중한 생물들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깨지게 돼. 아니,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생물 다양성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감소가 돼요. 생물 다양성 감소. 자, 그럼 감소의 원인이 뭡니까? 감소의 원인. 아니, 서식지가 줄어들면은, 그죠? 아니, 당연히 서식지가 줄어들면은 생물들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고, 지네들 사는 곳이 파괴돼. 그 다음에 서식지가 나뉘어져.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렸어. 단편화돼. 서식지 단편화. 요거 제가 좀 땡깁니다. 왠지 느낌 와. 올해 왠지 아직 9월달 넘어야지 제가 신기가 내려오는데 벌써 내려오고 있어 지금. 오케이. 서식지 단편화.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외래 생물종 유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린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감소에 대한 대책. 까지가 이 단원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200페이지에 먼저 서식지 파괴가 되면은요, 그 서식지에 살아가는 종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X축이 보존되는 면적입니다. 이 서식지가 원래 이만큼 있었어.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점점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줄어들고 여기다가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점점 줄어들어서 50%가 줄어들게 되니까 10%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발견됐던 종 100%에서 90%만 남았으니까 10%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보존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자, 이 자료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서식지 단편화라고 그랬죠. 서식지 단편화. 요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요거 서식지 단편화. 뭐냐면요. 여기 이만큼을 숲이라고 할게요. 숲 아시죠? 네. 그러면 숲에서 다람쥐가 삽니다. 그죠? 다람쥐가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몰라요. 여튼 역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민가예요. 민가. 여기는 막 공장 있고 여기는 뭐 자동차 다니고 도로들 있고요. 예?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다람쥐들이 가끔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는 그 산길에서 이렇게 나타나긴 하겠죠. 그죠? 이런 쪽에 많을까요? 아니면 깊은 산 속에 많을까요? 그렇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먹고 가요? 다람쥐가 먹습니다. 깊은 산 속이라는. 그 시에도 나왔듯이 깊은 산 속. 여기가 아니에요. 이 가장자리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먹이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 여기 친구들도 많고 배우자들도 많은데 굳이 여기서 지금 민간인들하고 지금 어떻게 남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번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빵! 철도가 지나갑니다. 빵!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도로를 내고 철도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다람쥐 입장에서는요. 지금 깊은 산속이 여기예요. 좀 더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다람쥐가 살 수 있는 실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긴 아니잖아요. 여긴 가장자리가 되잖아요.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다람쥐 가장자리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차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타고 가나 지금 보려고 오야 좋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기 있다가 괜히 저쪽에서 야 넘어와봐 먹이가 많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쫄쫄쫄쫄 빵! 으아! 이렇게 로드킬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지가 단편화되게 되면 이 생물들이 잘 살지 않는 이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되면서 반면에 안쪽의 면적, 실제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면적이 실제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면적은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렇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면적, 실용적인 그 면적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그럼 이 서식지 단편화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뭐죠? 대책.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 아시겠죠? 그리고 도로나 철도를 내는 것보단 터널을 뚫고 가는 게 낫죠. 아예 산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절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터널을 해가지고 위에. 알겠죠? 이런 것들 생태 통로를 설치해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태 통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죠. 요 가장자리가 얘네들의 이동 수단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놀다가 넘어가고 왔다 갔다 놀다가 또 넘어가고 왔다 갔다 놀다가 여기서 가장자리 놀다가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숲의 친구들, 우리들 친구들, 우리 생물 친구들, 다람쥐를 포함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입장에서 좀 이해합시다. 자, 그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입니다. 기출문제 다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긴 이끼입니다. 이끼. 그러니까 50cm, 50cm면 요만큼이죠. 이끼가 굉장히 작은 그 선태 식물들인데요. 요만큼 정도 되는 데다가 요런 실험을 했어요. 요런 짓을 했어요. 에? 그럼 이끼 밑에 막 벌레들 있잖아요. 그 벌레들. 조그만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벌레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86%가 생존했어요. 다리를 연결해놨더니. 한데 요걸 했더니 여기도 못 넘어가. 여기도 못 넘어가. 여기도 못 넘어가면서 여기서만 살게 되니까 요놈들 59%만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사는 서식지를 특정 생물종만 사는 서식지로 분리시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의 종수 변화를 방지하는 데는 다양한 생물종이 아니라 특정 종만 살게 해? 말도 안 되죠. 특정 종만 살면 어떻게 돼요? 생물종 다양성이 줄어들잖아요. 종 다양성이 커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다양한 종이 함께 살게 해줘야 돼요. 이은 산에 도로를 만들 때는 절개하는 것보다 터널이나 고가도로로 설계한다.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터널이나 고가도로. 이거 희귀종이나 고유종이 분포하는 숲 전체를 그렇죠. 부분 나눠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존하는 거죠. 국립공원에서. 네. 오케이. 자, 그 밖에 이제 200페이지 맨 밑에 불법 포획과 남획이 있습니다. 뭐 잡지 말라는 거 계속 잡으면 점점 생물 종수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거기 뭐 읽어 보시면 되고요. 중금속은 생물 농축을 따라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생물 농축. 지구 온난화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밑에서 이제 자라던 그 과일 이제 나무들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와서 재배가 가능하게 되고 점점 아열대화 돼가고 있다. 수산 어종도 수산 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종들도 옛날에 잘 잡히던 게 잘 안 잡히고 그러네요. 넘겨주시고 202페이지 외래종의 도입. 이것도 생태계 평형 파괴 및 또는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특히 그 외래종이 천적이 없다, 포식자가 없다 그러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물에서 이제 베스나 블루길 아시죠? 그 녀석들이 우리 토종 물고기, 그다음에 어린 물고기까지 다 잡아먹고 나쁜 녀석들, 나쁜 놈들. 에이. 그다음에 뉴트리아가 요새는 또 TV에 좀 등장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쥐 모양인데 설치류에 속하는데 뭐 그냥 곡물, 곡식들 뭐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먹는답니다. 뭐 덧만 났다 하면 잡히고 한다는데 힘도 무지하게 세야 돼요. 이런 나쁜 녀석들. 좋습니다. 그것들이 외래종인데요. 결국은 감소 원인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거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202페이지의 표에 서식지는 파괴하지 말고 보존해 주시고요. 간단합니다, 답은. 아까 생태터널, 생태통로 요거 서식지 단편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포획이나 남획, 불법 포획, 남획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환경오염 그만 시키자. 기후변화 안 일어나게 지구 온난화가 심하니까 우리 뭐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도 좀 자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도 뭐 배출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협약도 맺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단어를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202페이지 마지막 개념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바로 이거죠. 지속 가능한 지금도 이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세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세대죠. 그렇죠?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도 있습니다. 후대도 있어요. 그 후세들도 아까 그 자원들 이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후세들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도 이용하는 걸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밑줄 쫙 치세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 세대의 필요,
미래 세대도 많은 생물 자원들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아먹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것들 손실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우리가 손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발전시키면서 후세까지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만족, 다음 세대 만족. 우리 만족, 다음 이어지는 세대 만족. 지속 가능한 발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 점 수능 테스트 들어갑니다. 1번. 자,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유전적 다양성, 다는 생물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죠. 따라서 생태계 다양성은 비생물적 요소, 즉 무기 환경을 포함합니다. 기억 맞군요. 나는 한 개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아니라 동종들이 갖고 있는, 같은 종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 이런 것들, 유전자의 다양성, 유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는 그렇죠. 생물종 다양성이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새 X 개체군에서 새 X는 주된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져요. 먹이 종류에 따라. 그러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이 먹이를 먹다 보니까 달라진 거니까 적응에 따른 진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적응에 따른 진화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이제 발생이고요.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입니다. 개체군 내에서 미줄적. 개체군 내에서 미줄적. 네. 그럼 개체군 이름 개체군 뭐죠? 얘네들이 동종들이죠.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달라. 부리 모양이. 같은 종인데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에서의 차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동일한 종들 사이에서. 즉 개체군 내에서입니다. 그게 힌트예요. 개체군 내에서 밑줄 쫙 치셨고요. 3번 들어갑니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를 나타냈는데요. 침팬지하고 고릴라가 염색체 수가 똑같아요. 만약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면 그쵸. 같은 종이 돼버리는데 모양과 크기는 다르겠죠. 수는 우연히 같아. 예, 수는 우연히 같은데 모양과 크기는 다르죠. 침팬지하고 고릴라 다르잖아요. 그죠? 고릴라 이러고 침팬지는 흉내내면. 자, 그래서 침팬지와 고릴라는 핵형이 서로 다르다. 기억 맞습니다. 즉 염색체 수는 같지만 모양과 크기는 다르다. 그러면 수 모양 크기가 핵형이니까 수모크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핵형이 다른 겁니다. 니은 종의 유전적 다양성은 염색체 수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유전자의 다른 정도,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냐를 나타내는데 염색체를 보면요, 그 안에 유전자를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마치 염색체만 보고도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 알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염색체만 비교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이 세 종 동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종들이 다양한 이유는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암컷, 수컷이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합체 도킹해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수 분열 시 또 교차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놈 만드는 거니까 아니죠. 네. 1번 답이고요. 4번. 면적이 같은 밑줄쫙. 면적이 같은 가와나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A부터 2종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면적이 같은. 좋습니다. 자, 가에서 개체수는 A, B, C이다. 가만 볼게요. 가만 보면은 개체수는 이만큼. 40, 59, 그러니까 30, B, 30 똑같네요. 전부 다 똑같네요. 그죠? 예. 전부 다 개체수가 똑같습니다. 기억 맞군요. 나에서 밀도는 뭐죠?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은 전부 다 같다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개체수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개체수인데요. CD입니다. CDE 어디 볼까요? C, D, E 20, 20, 20 그죠? 개체수 같네요. 그러면 밀도도 같습니다. 맞고요. 생물종 다양성은요. 어차피 A종, B종, C종, D종 5종에다가 그루 수도 따지면 같아요. 개체수도. 한번 따져보세요. 자, 여기는 50그루에다가 20그루에다 20그루, 20그루, 뭐 30그루, 40그루인가요? 예. 이렇게 이 나 지역, 그 다음에 가 지역도 한번 따져주시면 개체수 똑같죠. 그죠? 그러나 분포 비율이 누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가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가가 더 생물종 다양성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넘겨주세요. 5번. 그림 면적이동이란 밑줄 쫙 치시고 어떤 지역의 수심에 따라입니다.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의 종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해조류, 이번에 해조류. 기억, 홍조류는 갈조류보다 적색 계열의 빛을 더 잘 흡수한다. 홍조류는요, 왜 홍색을 띠죠? 적색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반사해서 가장 안 흡수해요. 그거보다는 갈조류는 좀 더 흡수하겠죠. 따라서 홍조류는 갈조류보다 덜 흡수합니다. 덜. 제일 빨간색이니까 제일 안 흡수하고 반사하는 거예요. 기억 틀렸군요. 조사 지역의 수심 20m에서 종수는 갈조류가 이만큼, 홍조류가 이만큼. Y축 종수입니다. 수심에 따른 종수. 됐죠? 자료 분석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홍조류가 훨씬 더 종수가 많네요. 그 다음에 디귿. 조사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은 수심 20m에서 보다 10m에서 높다. 조사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은 수심 20m에서 보다 10m. 어디 볼까요? 20m하고 10m하고 와우 10m가 더 높네요. 그죠? 네, 디귿 맞습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서식지 단편화는 생물의 이동을 제한하여 종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은데 가면은 안 돼. 고립되죠.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고립되면은요, 배우자나 먹이를 찾는데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죠? 개발 후 철도와 도로가 차지하는 넓이만큼만 아니죠. 실제 얘네들만의 먹이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 가장자리는 잘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안 살아요. 잘 시끄럽고 막 사람들하고 잘 안 놀라고 그러고 깊은 곳에 놓으니까 실제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철도하고 도로보다도 그 면적보다도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서식지 한편에 따른 생물종 감소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네, 디귿 보기는 상당히 좀 웃기네요. 그죠? 생태계 외래종 도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죠. 좋습니다. 전혀 좀 말도 안 되는 보기였습니다. 자, 7번 들어갈게요. 서로 다른 지역의 먹이 사슬. 여기 좀 먹이들 풍부하겠네요. 여기 썰렁하죠. 기억, 가에서 최종 소비자는 도요새는 아니고요. 수리부엉이하고 백로네요. 백로야 수리부엉이 노는데 놀지 마라. 둘이네요. 둘. 수리부엉이가 백로 안 먹나 보죠. 네. 좋습니다. 두 종입니다. 그래서 한 종이가 아닙니다. 한 종? 한 종 어디 갔죠? 네.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디귿. 먹이 사슬에서 뒤쥐가 사라지면 뒤쥐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뒤쥐가 사라지면 가보다 나에서 평형이 깨진다라고 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오케이. 8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질병보다 남획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의 위협이야. 위협받는 종 비율이 크니까. 기억 맞군요. 외래종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이것도 아까 6번의 디귿 보기랑 똑같이 웃긴 보기입니다. 네, 좀 웃어줘야 되는 보기인데요. 네. 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외래종은 이제 검사하고 이제 안 들여오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생태 통로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디귿. 군집 단위로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개체군 단위? 개체군은 같은 종들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군집 단위로 여러 종들을 놔줘야 돼요. 여러 종들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군집 단위로 보호해야 됩니다. 개체군 단위보다 뭐요? 군집 단위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알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1번. 어떤 동물의 정소에서 정자가 생성될 때 세포 한 개당 DNA량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체세포 분열 2현에서 2현되는 체세포 분열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2분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는 체세포 분열 두 번 일어났으니까 두 번의 복제와 두 번의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뭐가 분리되는 거라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기억 맞군요.
A에서 이 종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한다? 유전적 다양성은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 만드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생식세포 만들 때 다양성이 증가됩니다. 교차도 일어나고 하니까 따라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아닙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똑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지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 해서 자손을 만들 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거죠.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는 B에서 관찰할 수 없다. 요건 이가 염색체입니다. 두 개의 염색체가 합체도킹! 그죠?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접합을 한 겁니다. 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한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서 관찰되죠. 여기서 관찰돼요. 감수제 1분열 전기, 중기 때 관찰됩니다. 전기에서 중기까지. 네. 그래서 D가 틀렸어요. 그다음에 2번. 자, 서로 다른 두 지역 가와 나에서 동일한 크기의 방형구 1부터 5가 있고요. 이를 이용하여 식물종 A부터 E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식물종 A부터 E의 피도는 밀도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가에서 각 종의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빈도는 총 방형구수 5개죠.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근데 A종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형구에서 전부 다 나타났어요. 1이죠. 그 다음에 B도 전부 다 5개 나타나니까 1이죠. 그죠? 네. B도 1, A도 1, B도 1. 근데 여기는 하나, 둘, 3개의 방형구에서만 나타났어요. C종은요, C종은 3개의 방형구에서 나타났으니까 전체 5개 중에 3개니까 0.6.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산수니까. 나에서 우점종은 누구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산수입니다.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우점종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상대 밀도 플러스 상대 빈도 플러스 상대 피도가 되죠. 상대 피도. 그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자, 일단 밀도부터 구할게요. 요 개체수. 여기 개체수죠? 예, 16개.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요거니까 예. 얘하고 해 볼게요. 8개.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 전체 개수에 대해서 요거 곱하기 100 하면은 상대 밀도가 나옵니다. 됐죠? 요거 전체 더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전체 더해 준 거 분의 16 곱하기 100 하면 A의 상대 밀도가 나오고요. 요거 두 개만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 녀석은요. 이거 전체 더한 거에서 분의 8 곱하기 100 하면 얘 상대 밀도가 나와요. 그럼 일단 얘가 지금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상대 빈도는요. 아까처럼 구하면 되죠. 빈도. A의 빈도 5개 중에 4개. 0.8. 그죠? 5분의 4니까 0.8이고요. 이것도 0.8이네요. 이것도 0.8. 그다음에 얘네들 다 구해죠? 구해서 이거 다 더한 거 분의 이거 곱하기 100.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같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빈도 같으니까 결국 얘에 의해서 결정이 나네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상대 밀도가 얘가 크다라는 거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A가 이 중요도, 이게 중요도니까 중요도니까 A가 우점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게 A란 종의 개체수들 합이에요. 이 B란 종 개체수 전부 다 해서 토탈 개체수분의 요 개체수 곱하기 100이 상대 밀도가 되고요. 빈도는 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게 빈도고, 그죠? 5개 분의 4개, 0.8이 빈도고, 얘네들 빈도 전부 다 합쳐서 아시죠? 네. 식물종 다양성은 그렇죠. 요 숫자도 같고, 종수도 5종 같고 한데 분포 비율을 보니까 얘네들보단 얘네들이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골고루 분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 많이 비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종다양성이 큽니다. 넘겨주세요. 3번. 바위에 덮인 이끼층을 나누는 방법을 표는 그림과 같이 나눈 1년 후 이끼에 서식하는 소형 동물의 종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1년 후 이끼층에 서식하는 소형 동물의 종수는 보니까 사라진 종이 굉장히 많네요. B가 가장 적겠네요. B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겠네요. 사라진 종이 많을수록
서식하는 종수는 줄어들겠죠. 기억 틀렸고 니은 이익기에 서식하는 소형동물은 만약에 여기 10mm 간격을 잘 통과한다면 이 녀석과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요. CD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슷해요. BD하고 비슷해요. BD하고 비슷해. 요렇게 놓나 통과를 잘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어요. 자유롭게 이동 못합니다. 디귿 서식기를 나눌 때 단편하는 것보단 그렇죠. 효과가 있죠. 그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라스트 4번. 나는 A부터 C 중 이건 뭡니까? 유전자 변이인데요. 유전자 변이인데 개체군의 크기에 따른 개체군 땡그라미 치세요. 동종들, 동일한 종들의 그 개체수 있죠? 개체수.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전자 변이 수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하긴 3마리 있는 것보다 3마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보다는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얘가 또 이런 유전자도 있겠네. 여러 마리가 있을수록 유전자 변이가 또 많아지는 겁니다. 기억.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고요. 니은 지문선이 사람 수마다 다른 건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요.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A죠. 디귿 개체군의 크기가 요거일 때보다 이거일 때 그쵸? 이건 자료 해석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마지막 멘트만 날리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게 너무 깨끗한 옷이어가지고 잠깐만 여러분들 사라진 다음에 잠깐 나타날게 기다리세요. 자, 이제 옷을 왜 바꿔 있는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저의 그 패밀리도 있습니다. 수능 개념부터 또는 이제 수능 특강과 같이 병행했던 그 저의 기웅이 오빠 팬들이 있어요. 패밀리 팬. 그 친구들의 수능 합격을 기원 수능 대박이었어요. 대학 입시 합격 지원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하고 수능 대박 기원하는 그런 시간이죠. 물론 이 강의를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저한테 이제 수강 후기를 올렸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다 공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이, 재승이, 승윤이, 민희, 하정이, 예승이, 윤희, 현영이, 성훈이, 강성훈이, 강전수, 염리, 은영, 이우정, 문희주, 강종훈, 고지훈, 이지은, 이상, 이창수, 박경화, 구보람, 구혜린, 이홍석, 정다솜, 박도영, 김가라, 김건희, 박상규, 당다인, 박서인, 김경미, 김기훈, 장윤준, 김일석, 천천히, 김민주, 전수치, 김성률, 전희과, 김선아, 서재덕, 김선, 신윤수, 정혜수, 김시, 조수, 장진수, 염혜린, 염효인, 유경민, 김정석, 유남선, 유다혜, 이민정, 김소연, 황민정, 김진아, 김효진, 이숙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저의 이거였어요. 하지만 이 옷 하나로 여러분들 수능 대박을 기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수능 대박 내십시오. 바이바이.